숫자는 늘 조용하다.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된다. 뉴스 화면에는 성장률과 물가 금리 수치가 정리된 표로 등장하지만 그 이면에서 축적되는 부채의 압력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 역시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은 큰 혼란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경제의 균열은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먼저 생긴다. 기업의 차입 구조, 가계의 부채 비율,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방향으로 쌓여간다. 부채는 폭발하지 않는다. 축적된다. 금리가 오를 때, 환율이 흔들릴 때, 부동산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설 때 그동안 감춰졌던 취약성이 하나씩 드러난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는 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지만 그 전조는 항상 존재한다. 과도한 신용 확장, 낮은 금리에 의존한 성장 위험이 제대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시장 구조는 반복적으로 위기를 불러왔다. 한국 사회에서 부채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살아가는 가계 차입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저성장 속에서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기업들까지 부채는 경제 전반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 구조는 평온할 때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환경이 변하는 순간 취약성으로 전환된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은 과연 안전한 균형일까? 아니면 조용히 압력이 쌓이는 시간폭탄의 위일까? 이 질문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선택을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경제의 그림자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위기는 언제나 숫자의 변화를 통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사람들의 체감보다 훨씬 앞서 경제 지표들은 미세한 이상을 드러낸다. 금리는 더 이상 낮지 않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간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출 상환 부담은 금리 상승과 함께 서서히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다. 소비가 줄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 이 과정은 급격하지 않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대부분의 위기는 급락이 아니라 둔화로 시작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서서히 올라간다. CDS 프리미엄은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지만 자금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인다. 이는 해외 자본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위기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지만 경계의 문턱에는 분명히 다가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일상의 소음 속에서 쉽게 묻힌다는 점이다. 주가는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내리고 환율 변동은 뉴스 한 줄로 소비된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일 때 경제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가 이름을 얻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부를 뿐이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따라 전달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금융 비용이 변한다.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는 상승하고 이는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소득과 매출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간극이 바로 충격의 시작점이다. 숫자 하나의 변화가 생활 전반으로 번져가는 경로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냉정하다. 환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기업은 비용 압박을 받지만 가격에 모두 전가하기는 어렵다. 수익성은 줄고 투자는 보류된다. 그 여파는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진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혈류다. 유동성은 평소에는 넘쳐 보인다. 하지만 불안이 커지면 자금은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갑자기 경직된다. 대출은 까다로워지고 신용은 선별적으로 공급된다. 부채에 의존하던 구조는 이 순간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어느 한 지점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 신용이 서로 연결되며 충격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늘 복합적이다.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는 순간 이미 전체 구조는 움직이기 시작한 뒤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의 패턴은 놀라울 만큼 반복된다. 겉모습은 달라도 구조는 비슷하다. 아르헨티나는 장기간 저금리와 재정 지출로 성장을 유지했다. 외화 부채가 쌓였고 환율은 인위적으로 억제됐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자 자본은 빠져나갔고 환율은 급락했다.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변했고 국민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스의 경우는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유로화라는 안정된 통화 안에서 과도한 국가 부채가 축적됐다. 낮은 금리는 위험을 가려줬고 시장은 이를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유동성은 말랐다. 결국 긴축은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위기의 비용은 국민이 감당했다. 터키는 고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합된 사례다. 통화 가치 하락은 물가 폭등으로 직결됐고 기업의 외화 부채는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뀌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통화 붕괴의 예다. 통화 신뢰가 무너지면 부채 문제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국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은 IMF 외환 위기다. 당시에도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단기 외채 증가, 외환 유동성 부족, 과도한 차입 구조라는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다. 역사는 반복을 강요하지 않지만 무시는 대가를 요구한다. 이 사례들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이 구조는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은 가계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성격이 바뀐다. 주택 가격이 유지될 때는 버틸 수 있지만 거래가 멈추고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부채를 더 늘리는 선택지뿐이다. 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유동성에 민감하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임대료와 이자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이 구조에서는 작은 충격도 치명적이다.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이 과정에서 고용은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는다. 국가 차원의 문제도 서서히 부각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는 줄고 복지와 이자 비용은 늘어난다. 재정 여력은 점점 좁아진다. 아직 한국은 신뢰를 잃은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외국인 자본은 숫자보다 흐름을 본다. 환율이 흔들리고 CDS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판단은 빠르게 내려진다. 이 모든 과정은 아직 진행형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압력은 축적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금리는 단순한 물가 조절 수단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핵심 도구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구조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억제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즉각적으로 증가한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환율과 유동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환 보유액과 통화 스와프 같은 방어 수단이 중요해진다. 이는 위기를 막는 안전망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장은 정책의 방향성보다 신뢰를 본다. 일관된 메시지와 예측 가능한 대응이 없으면 작은 불안도 과도하게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시험대에 오른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구조화되면 미래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다. 너무 빠른 대응은 왜곡을 낳고 늦은 대응은 비용을 키운다. 지금의 정책 선택은 당장의 수치보다 다음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언제나 가장 늦게 보호받는다. 그래서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 경제 위기는 것이 지표로 시작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훨씬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월급의 실질 가치가 줄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며 자산 가격은 불확실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이다.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변동금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상환 일정은 현실적인지, 소득이 줄어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자산 역시 유동성을 기준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아닌 현금화 가능성이 위기의 순간에는 더 중요해진다. 소비 습관도 전략이 된다. 고정 비용을 줄이고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다. 경제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된 개인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충격이 아니라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는 결국 심리와 신뢰 위에 세워진 구조다. 숫자가 악화되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대다.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늦추며 금융시장은 위험을 회피한다. 이 집단적 선택이 모이면 실물 경제는 더 빠르게 식는다. 그래서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번지는 경계심은 어느 순간 명확한 하강 국면으로 바뀐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부채의 규모가 아니다. 부채에 의존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고령화는 빨라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든다.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기존 부채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공포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구조를 알면 과장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진짜 위험을 구분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관리 가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오늘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위기는 종종 금융시장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 평소에는 관심받지 못하던 지표들이 먼저 반응한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조금씩 벌어지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는 자금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유동성은 숫자로는 충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때 시장은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경직이 진행된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은 위험 노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반의 숨통을 조인다. 특히 부채에 의존해 운영되던 영역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건설 부동산 자영업처럼 회전이 중요한 산업은 자금 흐름이 멈추는 순간 바로 체감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위기는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스며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동안 구조는 이미 바뀌어 있다. 경제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그날이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난다. 부동산 시장은 이 보이지 않는 부채 구조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가격이 오를 때 부채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을 늘리는 도구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동성은 급격히 중요해지고 레버리지는 부담으로 바뀐다. 같은 부채라도 환경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신용 확대와 함께 성장해 왔다.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가격 상승을 정당화했고, 이는 다시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 순환은 오랫동안 작동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버텨도 심리는 빠르게 식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선택지는 제한된다. 기다리거나 손해를 감수하거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단순한 자산 가격 문제를 넘어 가계의 재무 구조와 소비 여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시간폭탄의 핵심이다. 환율은 이 보이지 않는 부채 구조의 또 다른 얼굴이다. 평상시에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전체의 신경계처럼 작동한다.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수입 물가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 이는 곧바로 기업의 비용 구조를 흔들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낮춘다.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에게 환율 변동은 더 직접적인 충격이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부채라도 원화 기준 상환 부담은 커진다. 수익이 원화로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환율 변동을 흡수하기 어렵다. 이때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고용을 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환율의 변화는 숫자 하나지만 그 영향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자본 흐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 자금은 빠르게 이동한다. 환율이 불안해질수록 외국인 자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다시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 악순환은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환율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다. 그래서 위기의 초입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 중 하나다. 신용시장은 위기의 천계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한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국채 대비 빠르게 벌어지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신용은 언제나 풍부할 때는 과소평가되고 부족해질 때는 과대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은 중요한 힌트를 준다. 국가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험 비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는 외부 시선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위기가 아니어도 대비 비용이 오르는 순간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이런 변화는 뉴스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자금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연쇄 반응은 피할 수 없다. 은행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기업은 현금 확보에 집중한다. 투자와 고용은 뒤로 밀린다. 개인에게는 대출 조건의 변화로 체감된다.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접근성의 축소다. 돈의 가격이 아니라 돈의 문이 닫히는 순간 경제는 본격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신용의 변화는 결국 소비로 귀결된다. 경제의 마지막 수요자는 언제나 개인이다. 신용이 조여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다. 소비는 미뤄지고 필수 지출 외의 선택은 줄어든다. 이는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다. 부채가 많은 구조에서는 소비 감소가 곧 생존 전략이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은 압박을 받는다.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타격은 크다. 매출 감소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 이 흐름은 다시 가계의 소득을 줄이며 소비를 더 위축시킨다. 경제는 이렇게 스스로를 냉각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회복의 속도다. 소비는 신용보다 늦게 돌아온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숫자가 바닥을 찍은 뒤에도 사람들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유지된다. 위기의 깊이는 종종 이 지연에서 결정된다. 소비가 멈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의 비용은 커진다. 고용시장은 이 모든 변화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공간이다. 기업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는 것이 인력이지만 현금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신규 채용은 미뤄지고 계약은 단기화되며 불확실성은 비정규화, 자영업 영역에서 먼저 체감된다. 통계상 실업률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체감 고용은 이미 나빠질 수 있다. 일자리의 질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임금의 변화는 더 느리게 나타난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이는 곧바로 생활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교육, 의료, 주거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선택지는 더 제한된다. 부채를 가진 가계는 충격에 더 민감하다. 작은 소득 변화가 연체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격차는 확대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더 벌어진다.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가 삶의 궤적을 나눈다. 경제 지표는 평균을 보여주지만 위기의 무게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은 위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회에 남는다. 이 지점에서 다시 국가의 선택이 중요해진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는 개입의 유혹을 받는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충격을 완화하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시장은 안도하고 불안은 잠시 가라앉는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항상 미래의 부담을 동반한다. 지금의 안정이 더 큰 부채 위에 세워질 경우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연장할 뿐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숫자보다 신뢰의 문제다. 국가 부채 비율이 당장 위험 수위를 넘지 않더라도 성장률이 낮아진 환경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성장 없이 쌓이는 부채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이때 시장은 단순한 규모보다 방향을 본다. 이 구조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책의 어려움은 선택의 순간에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충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왜곡은 축적된다. 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조적 문제를 덮을수록 다음 충격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한다. 경제 정책은 언제나 불완전한 선택의 연속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사라지는 순간 시장은 가장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 장치다. 은행의 건전성 자본 비율 연체율은 평소에는 기술적인 지표로 취급된다. 하지만 신용이 위축될 때 이 숫자들은 곧바로 현실이 된다. 연체율이 서서히 오르면 대손충 당금이 늘고 이는 대출 여력을 제한한다. 대출이 줄어들면 실물 경제는 더 빠르게 식는다. 안정처럼 보이던 시스템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금융기관은 위기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위험을 줄이고 자본을 지키며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이 합리성의 총합은 경제 전반에는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게는 대체 수단이 적다. 은행 창구에서의 작은 변화는 곧 생활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대출 만기 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금리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연쇄다. 금융기관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금 시장은 빠르게 경직된다. 단기 자금의 금리가 뛰고 유동성은 중앙으로 몰린다. 이때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최후의 신뢰 제공자다.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결국 이 신뢰가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전환점은 언제나 신뢰의 균열에서 나타났다. 숫자가 급격히 악화되기 전 시장과 개인은 먼저 의심하기 시작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는지, 대응의 여지는 남아있는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작동할지에 대한 질문이 쌓인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해지는 순간 선택은 방어적으로 바뀐다. 투자자는 현금을 선호하고 기업은 확장을 멈추며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 이 집단적 선택은 위기를 현실로 만든다. 한국 경제가 가진 강점은 분명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경험에서 축적된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빠른 정책 조정의 역사다. 그러나 강점은 방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구조를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환경은 달라졌고 인구 구조와 성장 조건도 바뀌었다. 같은 대응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 관리다. 과도한 낙관도 필요 이상의 공포도 모두 위험하다. 현실을 직시하되 구조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준비를 허락한다. 하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선택의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다. 개인의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선택은 단순함이다. 현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며 불확실한 수익을 전제로 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부채의 망이 구조를 분산하고 변동성에 노출된 부분을 줄이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에서는 수익보다 선택권이 더 큰 가치가 된다. 자산 배분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가격 상승 가능성보다 유동성과 회복력을 우선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하다. 장기 계획은 유지하되 단기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비상자금은 투자 기회가 아니라 생존 자원이다. 정보를 대하는 태도 역시 전략의 일부다. 자극적인 전망보다 구조를 설명하는 신뢰에 집중해야 한다. 금리의 방향 환율의 변동성, 신용시장의 온도는 일상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위기를 예측하려 하기보다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경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구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위기의 체감 강도를 결정한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가? 부채 자체는 악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속도로 어떤 전제 위에서 쌓였는가다. 성장에 대한 낙관, 낮은 금리에 대한 의존 위험이 분산되고 있다는 착신은 오랫동안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전제는 무너진다. 그 순간 부채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제약이 된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빠른 적응력이다. 동시에 이 속도는 과도한 확장을 정당화해왔다. 위기를 넘길 때마다 구조는 조금씩 더 복잡해졌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복잡성은 평온할 때는 효율처럼 보이지만 충격 앞에서는 취약성으로 바뀐다. 누구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작은 균열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낳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답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온다고 선언하는 것도 절대 오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 대신 질문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신뢰는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 경제는 정답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위기는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충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금리 상승 같은 환율 변동이라도 어떤 경제는 이를 흡수하고 어떤 경제는 흔들린다. 차이는 규모가 아니라 여유다. 여유는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선택의 시간을 갖고 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정책의 여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문제를 미루는 선택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압력을 키운다. 반대로 구조를 인정하고 조정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인다. 이 판단은 언제나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종종 늦어진다. 개인 역시 같은 기로에 서 있다. 낙관에 기대어 현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구조를 조정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선택지를 줄여간다. 지금의 인식과 결정이 미래의 여유를 만든다. 위기의 결말은 이미 시작된 선택들의 합이다. 경제는 결국 기억의 총합이다. 과거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남는다.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외환 유동성과 금융 규율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 경험은 분명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는 완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자리를 잡았다. 단기 외채 대신 가계부채가, 기업 차입 대신 부동산 레버리지가 중심이 되었다. 위험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축적되고 있다.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반복의 가능성은 커진다.
위기를 겪지 않은 세대에게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숫자로 보일 수 있다. 낮은 연체율과 안정적인 통계는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통계는 평균을 보여줄 뿐 전환점을 알려주지 않는다. 전환점은 언제나 예외에서 시작된다. 작은 실패가 연결되고 신뢰의 균열이 확산될 때 기억은 뒤늦게 소환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태도다. 구조를 이해하고 반복의 징후를 인식하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경제는 늘 앞으로 나아가지만 방향은 기억 위에서 결정된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다음 위기의 크기를 좌우한다. 여우는 언제나 질문으로 남는다. 지금 이 구조가 당장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다. 경제는 경고음을 크게 울리지 않는다. 대신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을 조용히 던진다. 금리가 오를 때, 환율이 흔들릴 때, 신용이 까다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조정할 기회를 얻는다. 그 기회를 무시하면 시간은 적이 되지만 활용하면 방패가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결정과 인식의 합으로 형성된다. 정책의 균형 금융의 신뢰, 그리고 개인의 준비가 맞물릴 때 충격은 관리 가능한 파도로 남는다. 반대로 낙관과 관성에 기대면 같은 파도는 벽이 된다. 차이는 거창한 해법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폭탄이 될지, 관리 가능한 부담이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경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숫자는 여전히 조용하다. 금리는 표로 정리되고 환율은 그래프로 움직이며 부채는 통계 속 비율로 남아있다. 일상은 계속되고 위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현재형이다. 과거의 선택은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은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 때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파고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법에 대한 경험이다. 하지만 경험은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다. 환경이 달라졌다면 질문도 달라져줘야 한다.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 보다 얼마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가를 묻는 시점이다. 이 영상이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공포에 빠지라는 것도 안심하라는 것도 아니다. 구조를 보라는 것이다. 부채를 둘러싼 흐름을 이해하고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압력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주체가 된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삶을 무너뜨릴지 관리 가능한 현실로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식과 결정에 달려 있다. 조용한 시간 폭탄은 조용한 준비로만 무력화될 수 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사람으로 돌아온다. 경제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매달 통장을 확인하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채 구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삶의 감각이다. 미래를 계획하던 시선은 현재를 버티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선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문제는 그 적응이 너무 늦게 시작될 때다. 위기는 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는가?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는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위기가 터진 뒤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시간은 언제나 그 이전이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경고 없이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수많은 신호를 남기고 대응할 시간을 준다. 다만 그 시간은 조용히 지나간다. 이 콘텐츠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경제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라.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흐름을 읽어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라. 한국 경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 있다. 그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채가 시간 폭탄이 되느냐, 관리 가능한 현실이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용한 결말에는 늘 여백이 남는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명확한 결론이나 단정적인 예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상태로 남는다. 긴장과 안정이 공존하는 상태,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지금 한국 경제가 놓인 위치도 그렇다. 숫자는 아직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은 작동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택을 요구하는 압력이 축적돼 있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눈앞의 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에 대한 질문이다. 앞으로의 성장이 빚 위에 계속 쌓일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조정하며 속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은 정부만의 것도 시장만의 것도 아니다. 기업이 전략 가계의 결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인식이 맞물려 만들어진다. 그래서 변화는 느리고 동시에 결정적이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경제는 계속 움직인다. 금리는 오르거나 내리고 환율은 흔들리며 자산 가격은 조정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버텨낸다. 차이는 정보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있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결국 우리에게 묻는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경제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답을 보여줄 뿐이다. 이 지점에서 남는 것은 속도의 선택이다. 더 빨리 달려서 부담을 덮을 것인지 속도를 낮추고 구조를 다질 것인지의 선택이다. 경제는 속도에 관대하지 않다. 환경이 바뀌면 어제의 해법은 오늘의 위험이 된다. 금리와 환율, 신용과 유동성은 그 변화를 가차없이 반영한다. 숫자가 아직 버텨준다고 해서 구조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전은 항상 여유에서 나온다. 여유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 금융의 신뢰, 그리고 개인의 준비가 축적되어 만들어진다. 작은 조정과 불편한 결정이 모여 충격을 흡수한다. 반대로 미루어진 선택과 낙관의 관성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키운다. 위기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준비의 부재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해야 한다. 성장의 숫자보다 구조의 질을,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이 시간을 재는 폭탄이 될지 관리되는 부담으로 남을지는 오늘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경제는 늘 조용히 묻는다.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대답은 언제나 결과로 남는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해답이 아니라 시선을 남긴다. 경제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을 미루는 습관, 위험을 정상으로 착각하는 관성, 그리고 구조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 속에 스며 있다. 위기는 늘 외부에서 덮쳐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준비 상태를 시험한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정책은 조정될 수 있고
시장은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은 구조를 재정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모든 신호가 명확해진 뒤에 움직이면 선택지는 줄어든다. 신호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이 콘텐츠가 끝나는 지점에서 남겨진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낮은 위험 지속되는 성장 관리 가능한 부채라는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경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채는 조용히 압박하지만 인식은 그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준비된 선택만이 다른 결말을 만든다.